예, 오늘은 방송을 두 개를 올릴 건데요. 이게 145? 65. 165 올리고 바로 166을 올릴지, 165 올라고 하루 있다가 올릴지,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래도. 야, 우리 아무리 청취자들은 말을 안 들어. 야, 겁박으라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왜 그래? 아니,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란 거 자체가 개인이 그냥 만들어내는 1인 미디어 아니야.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요구사항이 많아. 그래, 어쨌든, 요 165회는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지난 방송이 뽕! 특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창걸의 살신성인의 자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하냐. 아니, 사실은 나는 좀 재밌게 하려고 했더니, 형님이 너무 진중하게. 진지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진중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래도, 원래 개그맨이니까, 원래 개그맨들은 자신의 아픔을 또, 이렇게 대중들한테 재밌게 전달하는 사람 많아. 명수! 자신의 이혼을 맨날 개그로 승화시키잖아. 구라 형 봐. 그 신배등 날린 거 맨날 얘기하잖아. 야, 어제 라디오 스타에 웃기는 거 나오더라. 네? 그런데 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마초니까. 다른 것보다 좀 조심스럽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웃기려고, 드립을 잘못 치면요. 방송 업로드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오세요. 그래서. 창걸 형이 사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이 두 명이야. 김정균, 전창걸. 둘 다 아픔이 있지. 그래서 요즘에 못 웃겨! 지난번에 우리 뒤에 녹음 끝나고 녹음 정리하고 회의할 때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걸이 형은 그 사건 이후에 개그감을 다 잃었다. 그러니까 못 웃겨 요새. 사실 정균이 형도 우리가 자주 만나서 술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더 웃긴다니까? 아니, 그 사람이 말이에요. 큰 사건은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 원래 자기가 잘했다고 했던 것도 지금 없어질 수가 있어. 굉장히 위축돼 있어.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정말 재밌는 두 사람인데 우리는 인재 두 명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창걸이 형님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사실성인 자세를 보여주는데 새싹 따공차를 사줘야겠다 이런. 지난 방송에서 제가 간만에 이 작가한테 개새끼 하면서 욕을 몇 번 했다고 악플이 나오는데 이 작가의 프로 방송 정신을 제가 몰아오른 거예요. 방송 재밌게 하기 위해서 창걸이 형을 거의 난도질 하려다 못했지. 저도 이제 비슷하게 당해본 입장에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좀 지랄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쟤 무서운 놈이에요. 저한테 갑자기 변절자라고 하질 않나. 쟤 대단한 놈이에요, 진짜. 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근데 새싹 따공차. 나도 같이 발음이 안 되네. 새싹 따공차. 새싹 땅콩. 말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음악에서 왜 조카커 왜 유아소 했냐는 투미를 문의를- 넣냐. 카커 형이 많이 했어. 일단 뭘 많이 해. 카커 형 약 좀 약을. 했을걸? 카커 형 작년에 돌아가셨더라. 가셨어. 그런데 유아소 베리빌 투미를 OST로 쓴 영화가 있습니다. 칼리토라고. 알파치노. 파치노 형의 명령기가 돋보인 칼리토. 그치. 근데 칼리토가 약쟁이에 관한 예, 영화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알파치노가 약의 대부지. 그렇지. 약의 대부여서 한 15년인가 30년인가 받았을 거야. 그런데 회개하고 일찍 나와서 마약 가게 된 거 씻고 정말 여인도 만나서 애도 낳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여인과 다른 데 떠나가지고 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총에 맞아 죽잖아. 그것도 어이없게. 그렇죠. 네. 네. 그게 뭘 뜻하냐면 이 약색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뺄 수가 없는 거야. 아니야, 우리도 뽕 하시다가 애 낳고 건전하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 진짜 약을 몇 번 한 사람은 왜 얘기 안 했느냐. 아니, 저희 그걸 방송에서 지난 앞에서 방송에 다 했는데 뭘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쭉 1장까지 내가 창이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다 했는데 다시 옛날 거 들어보세요. 예. 다 나옵니다. 요새 새롭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나 봐. 댓글 보니까 또 욕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고영주 때문에 불임 사건 해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냥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실은 유아소 뷰티풀 투미가 나오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적도에 따뜻한 기후에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 네, 댄스 맞아요. 행복한 맞아요. 네. 천국. 그러니까 파치롱이 그걸 꿈꾼 거지.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가 그러니까 여자와 조그만 아이가 춤추고 놀거든. 네. 그런데 아름다운
그렇지. 그 가정을 꿈꾸는. 그러니까 약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게 그 영화의 그 장면이었는데 근데 못 벗어난다 이거야. 결국엔 그러니까 못 벗. 예. 이 갈리토를 보신 분들은 유아스베벨 투미가 딱 이 뽕 특집에서 흘러나오면 뭔가 빵 하는 거지. 그래서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은 그냥 넣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시사 문제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 무쫄 얘기부터 해볼까요? 야, 원래 우리가 한 정치인을 이렇게 4주, 5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무쫄이 계속 언론에 등장하니까. 자 무쫄이 안심번호를 협의를 했다가 한 발 뺐죠. 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전략 공천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근데 또 발을 뺍니다. 우선 추천제는 도용할 수 있다. 존나 무너크요. 한 발씩 빼고 지랄이요. 아니 이게 우리 노사정 합의 관련된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지금 무쫄이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주다가 나중에 무쫄이 잡아먹기 그치. 생겼어. 그러니까. 떡 없다면 어떡할 거야? 아니 전략 공천하고 우선 추천제가 뭐가 다릅니까? 우선 말- 추천제가 전략 공천이지 씨발 뭐가 달라 이게. 야, 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이걸 양보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TK 지역만큼은 이 전략 공천 없다. 우선 추천제 없다 그랬거든요. 지랄한. 그러니까 또 친박이 또 개지랄 하니까 아 그거는 또 쫄았어. 이거 뭐 계속 양보합니다 이제는. 사실은 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뭐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 전체 300개 지역구가 아니야. 여기 TK 거기야. TK 거기 여기만 어떻게 쪼물락쪼물락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좀 나가면 뭐 충청도까지. 근데 여기를 지금 대폭 양보하는 반대로 말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아, 똑똑해요. 대차게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만약에 TK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랑 친한 사람을 하면 물갈이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김무성과 청와대의 갈등 둘 다 한심하다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판을 잘 짜는 거지. 야, 김무성은 보면 그거 같지 않냐?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싸움 못하는 애가 찌질하게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뒤로 돌아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튀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아니 김무성은 그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유승민 그나마 말통하는 모습이라고 이 작가가 얘기했다가 욕 먹었잖아요. 나오잖아. 아니,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갈이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구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은 친박 빼고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유승민이 존나 좋을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럼, 그렇죠. 지금 존나 멋있어 보이지. 지금 지들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박근혜가 아웃시켜서. 근데 아니 이렇게 보호해주나? 대표가 뭘 씨발 보호해주나? 안 해주지. 이렇게 되면 차이점이 생겨요. 또 지금 대구 지역에 여론이 어떠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박 대통령은 유승민을 공천을 안 주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아웃시키고 싶어 하잖아. 저번에 보여줬잖아요. 아.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네. 유승민이가 계속 1등해. 어머, 그럼 얼마나 깝깝할게요. 돌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대구 민심 자체가 박 대통령 유승민은 이러면 안 된다. 유승민이 미래 권력이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왜냐? 대구 계신 분들도 유승민이 정말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김무성은 PK잖아, PK. 그렇죠. 우리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도 버려지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아닌데. 남도 문디. 우리 사람도 아닌데다가 또 뭐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현 대통령하고 각세가지고 판이 깨지고 고개 숙이고 복날의 집주인 앞에 있는 개새끼 마냥 꼬리를 싹 감춰버리잖아.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냐고. 부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사나이. 이거 있잖아. 근데 지금 유승민 좀 자꾸 떨리게 씨발. 무조를 저 어찌할게요 저거. 부산에서도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요. 갈 곳이 없잖아. 김무성은 대통령 되기 힘들어. 아니 오죽하면 야당이 불쌍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아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김무성은 뭔가 한 게 큰 건을 잡혔을 것이다. 안 그럼 이럴 수가 없거든. 아니 딸내미 그거 말고도 큰 꼴에 아이 있겠어? 또 뭐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 정도면 거의 집안 다. 근데 그 양반 저기 어디 강연 가가지고 그랬다며. 내 딸은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여러분들 여대생분들 연애 많이 하세요. 그래 좋은 남자 만납니다. 이 뭐 개소리야. 이씨. 아니 그것도 말이죠. 야, 또 그렇게 말하면 씨발 지 사위 뭐가 되냐? 안 그래?
아니 내가 여러분들 우리 딸은 연애를 쭉 알다가 한번 해서 족같은 새끼 만났어요.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해보세요 이거잖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사위는 족같은 족같은 새끼야. 세상에 개새끼예요 이거 아니야. 그거를 대대에 인정했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 이거 야 지금 답답하네. 여기서 더 뭐가 나락으로 떨어질 게 있겠냐.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니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없으면은 대통령이랑 대거리 해야 되지. 지금 자기 주가를 올린 거 그밖에 없다니까. 그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 지금 말이죠. 비박계 국회의원들이 김무성을 밀어주고 싶어 한 사람이 많아. 대통령 이러는 거 올 건이고 말이 안 되거든. 그치. 밀어주고 싶은데 왜 못 나서냐. 김무성이가 저렇게 자꾸 꼬리를 내릴 모습 보여주니까. 대장 역할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밀어주냐고.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야. 김무성을 내가 존나 밀었어. 막 언론에 나와 떠들고 박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했어. 근데 김무성이가 꼬리를 완전 확 내려버렸어. 너 따라서 병신되는겨. 그렇지. 박근혜가 김무성 볼 것 같아? 저 이덕영 개새끼죠. 야, 저거 아웃시켜.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만 닭조동계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국회의원들이 네. 김 대표를 못 믿어요. 밀어줄 수가 없어. 김 대표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 양반이 이제 싸우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내가 힘을 실어줘야지. 그러니까 주군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돼야 칼을 뽑을 거 아니오.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를 지켜줘야지 차후에 대통령 후보들 뽑거나 그럴 때 김무성도 카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잖아 지금. 그리고 유승민 쫓아낼 때 사이드 못 쳐줬잖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야. 가지가지한 거지. 부메랑으로. 물론 김무성한테 그렇게 코치한 참모진이 제일 잘못된 거지만 그것도 뭐 책임은 김무성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유승민한테 이해운 시켜가지고 쓱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승민이 미쳤어? 자기 도와줬어야 될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고 그래?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못 갔나 봐. 쪽팔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진짜 김무성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달래야지. 직접 가서 그럼.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지. 아이 그럼요.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이러다가 나라 파탄 나겠으니 요번에 내가 지난번에 잘못됐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랬는데 어쨌든 김 대표가 존나 양쪽에서 코너가 몰렸죠. 청와대는 청와대도 지랄하고. 이거 찐빠난 거 완전 완전 찐빠났지 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성적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일단 지금 찐빠만 하는 상태인데 김무성의 이 탈출구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과서 국정화. 요게 김무성의 유일한 탈출구야. 왜? 언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거든. 요거는. 아니 난 반대. 이게 뭐냐 하면은 요번에 한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한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씨가 과연 김무성을 어루만져 줄까? 안 만져주지. 안 만져줘. 박 대통령 절대 안 만져줄 사람이지. 근데 김무성은 박 대통령을 모른다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모르기 무성이요. 때문에 요렇게 하면 또 알아줄 줄 알아. 그리고 또 그거 하면서 적당히 자기 아빠 것도 커버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가바치고 일단 씨발, 입에 가는 거지. 저 대통령 아빠 가바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여기로 지금 똘똘 뭉쳐 있으면 당내 분란은 살짝 수그러들 거 아니야. 서청원이랑 싸우고 그랬잖아. 그치. 용서 못 한다 목소리 그러고. 그만합시다 그러고. 쪽팔린 거야. 어떻게 아니, 서청원이랑 싸우고 앉았냐고. 나는 유승민 입장이 이해가 돼요. 둘 다 똑같아. 아니 싸워도 서청원이랑 싸우냐. 비리로 2번씩이나 잡혀 들어가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을 말이야. 근데 뭐 두 사람은 사실은 똑같이 YS한테 정치 배운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길이 이제 다른 건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상한 좀 기운이 또 감지해. 어떤? 친이계들이 또 친박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독하다 그 친박계라는 게. 왜냐면 이 비박의 수장인 김무성이 리더의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에라이 씨바 친박이 못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언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언박? 언제 박이야 니가? 언제부터 박이었어? 이렇게 언박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여튼 그런 새누리당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내부 분열이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분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2일 날 정부가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하는데 저는 이게 결정이 되면 정말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제가 늘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요게 강행하면 대학 교수들 줄줄이 시국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가 거리로 뛰쳐나올 겁니다. 그 국정교과서 문제는 아빠 때도 했던 거죠? 아니, 그래서 아빠 때 뭘 했냐면, 씨발, 5.16 혁명을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5.16 혁명 이렇게 썼다고.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에라씨, 말이 되니,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이순진인지, 씨발, 나발인지, 합참의장인지 뭔지 나발인지.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 어버버버버버. 5.16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혁명이라 그러고. 이거는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명확하게 된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말 못해가고, 어버버거리고. 그 와중에 뒤에 들어오는 그 BGM으로,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 아니요? 개소리라고 잠깐했어. 나 윤준석이 저거 청문회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폐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군인이 혁명을 하려면은, 군복 벗고 하세요. 제발 군복 입고 어쩌고 하는 건 그건 쿠데타예요, 100%. 그러니까 저는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일어나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줄줄이 시국선을 하고 거리로 야당부터 거리로 나가고 시민단체 또 우리 국민들도 거리로 나가고 계속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변곡적으로 해서 박근혜 지지율은 존나게 떨어지고 총선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게 저의 촉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언제 반대로 틀린 적 있었습니까? 아니지. 근데 반대로 말이죠. 이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오면서 대정부 투쟁 그다음에 뭐 거리에 나왔던 시국 선언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두 정부들이 일종의 면역성을 좀 띠기 시작했잖아요. 씨발 몰라. 야 밀어붙여. 산성 쌓고 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아니 그거 밀어붙이는 거하고 저 국민들의 생각이 일치단계라는 건 다른 거지. 쥐들 밀어붙이라고 그래. 아니, 그리고 그 산성 쌓은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건진 게 있었잖아요. 뭐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광우병 쇠고기 같은 그거 경우에도 대통령 사과하고 30개월 안 받고 그걸 했잖아. 그렇지. 어느 정도 늦춰진 것도 있고. 난 그래도 이 작가 촉이 안 맞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내 촉을 믿어. 왜냐하면은 언론 환경도 너무나 달라졌고 그래요. 지금 얘기를 들을 데가 없어. 옆에서 그것을 붐업을 해줄 수 있는 매체라든지 그런 게 없어. 우리가 하잖아. 아니 국정화 교과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난 이런 분명히 분기탱치라서 일어날 거로 봐. 그럼 이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면 맨 앞에 쓸 거야? 중간에 쓴다니까. 뭘 자꾸 맨 앞에 쓰라 그래? 중간에 쓴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할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계속해서 그렇게 모르는 걸 알려줘야지. 아니 뭐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워낙 많이 그래, 했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뭐 씨발 나찌나 뭐 일제 시대 때 이 새끼들이 일본 놈들이 하는 걸 지금 와서 한다고. 북한에서 그래. 하는 거야. 말대로 소리. 진정한 의미의 종부이군요.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은 국정교과서 교과서형이 확 달라지나? 야, SBS 설문조사 예술이더라. 그 이제 질문을 멍청하게 해서 그런 거. 대답을 유도한 것이죠. 그건. 예. 그래요. 이것은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알려주면은 국민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더 이제 의견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저변에 깔린 게 결국엔 또 대학 입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대학 입시에 혼란이 온다. 이걸로 밀어붙이잖아. 얼마나 국민들의 수준을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대학 입시에 다 목을 매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잖아. 우리나라가 욕 모양 욕거라니까 난 게 그거 바로 그 핵이라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핵이라 교육을 시키겠다고? 미친놈들. 알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고영주 이사장 이 양반 대단하더라. 진짜. 대단하기는 변형된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미쳐도 미치려면 아주 그냥 순도가 높게 가야 되거든. 이 양반 대단해. 서른우 의원이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 보고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네. 서른우 의원이 니는 변형된 정신병자야 이랬는데 딱 맞는 말이다. 그치. 변형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신병자야?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노무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또 40% 이상 얻은 45% 이상 얻은 50% 가까이 얻은 당시 대통령 후보 이 두 사람을 싸잡아서 공산주의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찍은 우리는 뭐지? 공산주의자네? 그리고 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지가 그랬어. 지 입으로 고영주가 질문을 새정치라고 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그 사상을 알고 찍었으면 공산주의자다.
그랬다니까? 이 양반 정신병자지, 진짜, 이걸. 나이가 좀 있지 않아요? 나이 많지. 많죠. 그러면 평생을 좀 그 신념을 갖고 살았던 얘기 아니야? 뭘 신념이야! 부다방처럼 권력에 붙어서 산 거지, 씨발. 야! 아니 사실 신념에 가깝다니까 이 양반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그건 신념이 아니야. 전두환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있지도 않은 불의 사건 조작했잖아. 네. 조작해서 고문하고, 그랬죠. 법대로 처리했어? 영장을 청구해서 뭘 했어? 그래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감옥에 가도 두들 패고 지랄 뻗어놓고는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될 새끼가 말이야.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빨갱이더라고.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 박문진인가? 예. 박문진 이사장으로 뽑은 이 정부는 도대체 뭐야? 이런 말 하니까 이런 말 잘해주잖아. 아, 나 진짜 나라 꼴이 진짜. 그리고 아. 검사 나와서 뭐 했습니까? 뭐 정상춘지, 나바른지, MB가 임명한 거기에. 그거 하면서, 아주 구구길 걷고. 이명박이가 해주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박근혜가 땡겨주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뭘 신념이 뭐가 있어, 야, 신념이. 극우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건 극우도 아니야, 진짜. 그래, 이 문제는요, 여야가 필요 없어. 지금 여당 의원들은 지금 혀를 끌끌 찬다니까? 오죽하면 김무성 대표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말했겠어. 오죽했으면, 그 무조리 그런 말 했겠어. 무조의 말이 안 먹히니까 뭐 별로 임팩트도 없다, 야. 그리고 이게 왜 그런 말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면, 자기를 임명한 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면 돼.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이 양반 말하는 그 지금 내가 아까 신념에 가깝다는 그 말들은 대통령의 의중하고 일치가 되니까 나오는 야, 얘기 아니야? 대통령의 의중이 신념이란 말을 붙일만 한 거냐? 그리고 아니라니까? 그것도 이런 아주 사상 문제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방송에 대해서 몰라. 공정방송이 뭡니까? 하고 최민희 의원이 물었지. 그 대답이 공정한 방송이 공정방송입니다. 말을 야, 이씨.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아니, 제가 KBS PD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KBS PD의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 언론이라는 곳이,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엔딩 멘트 그걸로 쓴 건데, 언론이라는 것이 이미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기보다는 힘없는 사람들과 소수의 소리들을 대변해주는 게 진정한 공정방송 아니냐. 그게 그야말로 좌우의 균형 아니겠냐. 언론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러더라고. KBS에 그런 PD가 남아있단 말이야. 말을 못할 뿐이지, 공식적으로. 아니, 공정방송이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게 공정방송이야. 그렇죠. 뭘 집에 공정하게 하는 공정방송. 예, 공정방송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딱 대답하니까, 공정방송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 방송이 공정방송입니다. 유치원도 대답하겠다, 그 말은. 아니, 툭 터놓고 얘기해서, 지금 종편들 중에 일부는, 대기업이랑 권력자들 대변해 주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또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리고 지금 MBC가 계속해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뢰도 추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신뢰도 낳는 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답했거든. 아, 그 말은 좀 대충. 그리고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이게. 그리고 전파료 배분 방식이나 지상파 재송신조 문제. 여기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완전 방송의 문외한이야.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박문진으로 갔다는 얘기. 여기 왜 꼽았냐? MBC를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대통령이. 에? MBC가 신뢰도 1위 방송사에서 지금 뭐 존나게 떨어졌어요. 네. 종편은커녕 저 케이블 방송만도 못해. 그렇죠. 사실 팟캐스트 집어넣으면 팟캐스트도 못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떨어뜨려놨는데 이걸 더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머리 아파. 야, MBC 직원들은 깝깝하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KTV하고 국회방송이나 잘 운영하세요. 왜 자꾸 MBC를 가지고 그래? 어쨌든 제 입이 더러워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영주 얘기는. 우리가 불임 사건을 어디서 했나 모르겠네. 구성애 선생님 나왔을 때 얘기를 같이 했나? 예, 그때 네, 아마 했었죠. 그때 언급을 구성애 선생님 했던 걸로 인터뷰할 때 알고 했나?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 방송을 그러면 여러분들 좀 들어주시면서 이 고영주가 어떻게 불임 사건을 달았는지 담당 검사였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인간인지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겠지.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독립운동가 김철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느냐? 빨갱이 하도 저 고영주가 지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2005년이나 돼서야 복권된 독립운동가 김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소고기 한우 다 똑같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기 안티마블링으로 건강하게 키워진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
이화를 위한 이유식 분쇄,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와 로스용 등심,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샤브샤브, 그리고 유기농 황소곰탕과 멋진 카드에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유기농 한우 선물 세트까지. 이제 단 한 번을 드셔도 건강한 이야기가 있는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함께 하세요. 이제 단 한 번을 드셔도 건강한 이야기가 있는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함께 하세요. 자, 이 박사 김철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김철수. 장삼이사의 이름 아닙니까? 아, 자, 그렇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김철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산장려 운동을 했던 김철수라는 동명이인이 또 있어요. 예. 있어요. 또 많아요, 김철수. 예. 독립운동과 관련된 김철수도 있고, 네네네. 친일파 김철수도 있고, 네. 축구선수 김철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되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 당시에 장삼 이사들이 일제강점기 때 어떠한, 그런 극복을 하고 싶었는지,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고 싶었는지, 김철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하지만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염원을 좀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상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한 거를 가치를 폄하하면 안 되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저도 이 작가가 이번 주제를 딱 결정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줬을 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금 이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 명의 김철수가 나오죠.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오늘 방송하려고 하는 이분, 김철수라는 이분에 대한 내용들이 역시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흔하지만 이분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의 의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역사가 늘 그랬듯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사상적인 지점에서 어디에 있으냐에 따라가지고 그 내용이 후세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아마 EJ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향성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모르는 네.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저는 이 작가가 이거 하자고 했을 때 내용이 거의 없는데? 라고 좀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역시 이 작가는 또 국회를 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그러니까 철수라는 이름이 장삼 이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러니까 철수가 아닌 거 아닐까? 혹시? 안철수. 안철수야?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혁신이 몇 달간 시간 낭비했다고 말했네요. 100% 실패했다. 문재인은 본인 잘못으로 재신임까지 몰렸다. 혁신이는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공격을 할 땐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 또 고용주 이사장 문제,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같이 의원들 모여서 특별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포를 어디다 집중해야 됩니까? 전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다 이거 말을 했어. 뭐 박근혜 정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고 뭐 해당 행위다 이런 말 할 그 힘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야지. 박근혜한테 쏟아부어야지. 왜 지금 아니 저기는 새누리당은 그렇게 분열하다가 지금 뭐 국정교과서 문제로 지금 합치되는 모습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똘똘 단결하고 이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해당 행위다, 문재인의 잘못이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지금 안철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은 엄한 곳이다. 이 작가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가지고 조급증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급증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이런 말할 수는 있지. 네. 지금 아니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짜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국사교과서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용히 밀어주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일 앞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 최근 안철수가 이제 대중 발언 아니면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거의 다 모든 그 내용들, 어나운싱 되는 내용들이 다 민주당 내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철수 얘기하다 철수형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한 건 아니야. 역사교과서 문제를 안 한 건 아닌데 박근혜
정권 이념적 퇴행일상 용납 못한다. 근데 요거는 SNS에서 한 거고 기자들 모아서 조찬회동하면서 이렇게 다 자기 당 안에서 집중 포화를 쏟아부으면 어떡하냐는 아니 얘기야. 서로 만약에 그 조찬회동에서 그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했더라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뭘 받아쓰겠냐고. 에이,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김철수 얘기 나와서 갑자기 안철수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고요. 안철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씨. 아니, 김철수 얘기, 오늘 얘기할 때, 저 안철수 얘기 할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이 시사하면서 있었어요. 일부러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안철수 얘기가.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지훈호입니다. 지훈 김철수의 이름은 한국전쟁 이후에 줄곧 터부시대에 왔습니다. 왜? 빨갱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웃겨요. 김 선생은 1947년 이후로 친북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빨갱이라고 가지도 않았어. 네. 그러면 고영주 말 맞다나. 고영주가 박정희를 빨갱이라 했잖아. 빨갱이였는데 전향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김철수 선생도 마찬가지 아니야? 전향한 거지. 그런데 왜 씨바 몇십 년 동안 살아있을 때 계속 1급 감시자상으로 감시자 붙이고 그 자손들까지 감시자 붙여서 왜 사람들을 못 살게 그랬어? 심지어는 박헌영이랑 대립각도 세운 분 아니에요? 아이 그러니까.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터봇이 됐는데 또 이것도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양반 독립운동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회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했냐? 그걸로 하면 독립운동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빨갱이로 몰라? 독립운동의 사상적 배경만 사회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인 2005년이나 되어서야 복권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같이 복권된 사람이 우리 방송에 다 등장했습니다. 김산도 이때 네. 복권됐고 김다냐도 예. 이때 복권됐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가능했던 거겠죠. 그래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됐습니다. 그의 육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6년 만인 2012년이 되어서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과 공안당국의 감시하에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정도밖에 졸업을 못했으니까요. 근데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김철수 집안이. 예.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독립운동 하겠냐고, 이러면. 손자가 집을 뛰쳐나가고 그랬다고.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되냐고. 참.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그와 그 후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이처럼 외면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이념이 사회주의 사상에 귀초를 두었다는 것이죠.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에 김철수 선생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한낱 빨갱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3년 5월 25일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온천리 128번지에서 쌀 위탁 판매를 하는 지주 출신 김영구와 어머니 신안 주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연속으로 전라도 출신 독립운동가를 태어났네요. 네. 야 봤지? 내가 씨발 일부러 경상도 출신 독립운동을 다룬 게 아니야. 이것들이 말이야. 뭐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내가 독립운동가 경상도 사람 한대요. 예, 영남 패권주의자 얘기할 때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라고 사투리 썼어요. 참나. 아니, 뭘 그런 걸 갖다 붙이나. 아유. 그래, 어쨌든 장남을 태어났는데 아버지 김영구는 백길이 닿는 동진강 수로를 이용해서 쌀 위탁 판매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주겠지, 지주. 이때 쌀 장사였으면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영구는 금전 문제로 당시 상당한 세도가였던 김성수가와 재판을 벌일 정도였다 합니다. 김성수가 그 김성수야? 그래, 동아일보 김성수. 김현수의 형. 그 집안하고, 씨발, 재판 한번 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너 생각난다, 야. 네. 일단, 지방 유지의 아들인데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네.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 그리고 너 지금 누가 맞다이 뜨재면 너 김현장 부른다며. 그래요. 김현장을 제가 부를 텐데,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구를 불렀냐면, 허헌 불렀습니다. 허헌. 이분도 우리 방송에 자주 등장하시죠. 네. 뭐, 이분보다 사실은, 이분도 굉장히 공산주의자인데, 허헌도. 이분의 딸이 유명하지. 딸도 공산주의자인데, 허정숙이라고. 우리 방금 나왔었죠. 우리 프리섹스주의자. 프리섹스주의자.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허헌이.
허헌을 변호사로 썼을 정도니까 아버지의 위세가 상당했다. 아버지의 재력이 엄청났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김철수 선생의 해관,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봅시다. 내가 출생하기는 소지주 집에서 났어. 한 벼 천석이나 받아, 아버지가. 벼천석. 오. 그래, 이게 말 그대로 천석군 아니야. 그렇지. 그래, 소지주의 대농가라. 한 350 정도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대충 마직이- 얼마라는 이거 거야. 마직이겠지? 여기 단위는 마직입니다. 그때 한 350마지기 정도 농사 졌지. 그런 게 대농가고 소지주집에서 났는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조금 달랐었단 말이야. 무엇이 그랬는고 허니 내가 지금까장도 어찌서 내가 저 위험한 혁명운동 그런디 참가하려고 특히 없는 사람에게 동정을 하고 6살 먹어서부터 그랬어. 야. 자기 자랑이에요. 거린이 오면 신동. 밥을 나가 갖다 주고 동량을 나가 주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울고 그랬어. 그래서 밥을 갖다 저 문 앞에다 주면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내가 내 밥그릇을 가지고 혼자 거기 가서 먹어보고 그랬단 말이야. 맛있나 안 맛있나 보려고. 그런 것이 어째서 그랬는가? 내가 시방도 몰라. 그래. 그 동량을 돈을 주던지 나락을 주던지 쌀을 주던지 내가 갖다 줘야 좋아하고 남 동정하기를 좋아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푸시는 거 좋아하셨네. 돈이 많은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른들 오면 동정심이 바로 해가지고 스스로가 막 갖다 줬다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또 19세기 후반에 부자들이 다 사실 이 농민들 없이 사는 농민들 착취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막 그랬다고. 지주, 뭐 소장 관계 이런 그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얘기하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야, 근데 본투 더 힐러야? 벼 천석에 350마지기 정도 농사 짓는데 소주집이라고 그러네. 참나.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지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강남 좌파쯤 되나? 난 아니라고 봐요. 어. 아니 동정하는 게 강남 좌파는 아니잖아. 아니지 이분이 나중에 결국 독립운동하고 그래서 그렇지. 자기 자신 나빠졌으니까. 나중에 인생을 다 돌아보면 강남 좌파 비슷하겠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강남 좌파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김철수는 집에서 한문을 읽으면서 독학을 하다가 인근 화호 보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그의 부친이 교감으로 있었던 학교였는데 어떻게 교감이 됐냐? 돈 써가지고. 야, 스케일이 살짝 다르다. 이회영 집안 이후에 이런 스케일 처음 봤는데. 돈 써가지고 내가 교감할게. 톡 내려오는 거지.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10살 남짓이었을 때였는데요. 교장 아들이 부정시험을 저질렀는데 담임이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비호하는 모습을 보고 분기탱천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소년 김철수 정의의 사도네요. 학교를 그만뒀어. 그 일 때문에 대단합니다. 부정함을 아내씨, 보고 이거지. 아내씨. 빡치신 거네. 그렇죠. 이건 뭐 약산 선생이 학교 다닐 때 그 전장절날 일장기를 똥속간에 쳐넣는 네. 그런 행동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도 어릴 때 그 신식교육 배운다고 보통학교 갔다가 거기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아내 씨발 그런 다음에 다시 서당으로 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소년 윤봉길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은 10대 때부터 이렇게 달라. 그럼 우리는 훌륭한 사람 되긴 해야지. 왜 그런 새끼들이야. 야, 우린 지금 우리 마흔이요. 우린 그나마 지금이라도 뭔가 반성하면서 하잖아. 자, 16살 때인 1908년 서당을 열고 있던 한학자 서택한의 제자로 들어가서 선비정신과 함께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훈장 서택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나라가 다 망해간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들의 민족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김철수는 이런 스승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나라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좋은 성적과 좋은 그 스승을 만난 거네요. 그니까 어렸을 때 교육은 부모하고 스승이 하는 거예요. 김철수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0년 일시 귀국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재판장에서 판사는 김철수에게 누구로부터 공산사상을 배우고 영향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김철수는 주저없이 서택하니오라고 대답합니다. 판사가 갑작스러운 그의 대답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판사는 김철수의 입에서 레닌이나 스탈린 동무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거든. 야, 너 공산사상 어디서 그렇지, 공산주의 레닌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그런데 서택하니오 하니까 서택하니 누구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그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진정한 유학자들은 그 공산주의에서 부정적인 면모 다 빼고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나라 뭐 아니면 예전에 공통된 그 사상들이 그 이상주의적 사상을 꿈꾸는 게 있으니까 서택환에게 유학을 배우면서 공산주의적 사상과 결부시켰을 때 맞거든. 그러니까 주저없이 서택환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공산주의 이론은요, 이론만 따지면 최고야. 그럼 유토피아 아니야, 유토피아. 다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요. 빨기로 몰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상 저기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야? 생 독재 국가지 개새끼들. 자, 이걸 듣고 있는 검찰은 국가보안법으로 이 박사 잡아주세요. 안 돼! 씨. 난 북한 존나 싫어한다. 브라우닝 권총에 맞을 까고 이런 씨. 자, 그때를 김철수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시다. 그런 게 내가 예심 판사가 날 보고 사숙하느니 너는 누구를 사숙하냐 하길래 서택환 씨라고 하니까 날 불러가지고 서택환이가 누구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한학자다라고 함께 다른 사람은 레닌 스탈린 사숙한다고 그런디 너는 왜 한학자를 하냐 그랴 그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나는 레닌, 스탈린은 우리가 사상운동, 정치운동이나 뭐 그런 데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근본적으로 반일투쟁을 해야 되는 사상은 그 어른에게서 배웠다. 그런 게 나는 이 어른을 평생을 사숙한다고 한 게 그러면서 그랬냐고. 저도 그러겠다고. 그러고 말았어. 시원하시네. 그러니까. 사숙이란 말이 이제 뭐 존경하는 거. 그렇죠. 같이 포함되면서 사상을 영향을 받은 것. 이걸 이제 사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군산의 금호학교에서 신학문을 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일본의 와세다 대학 정치과에 입학을 하십니다. 돈이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일본 그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 제일본 유학생의 중심 인물로 독립운동에 매진을 하십니다. 유학생들을 모아서 애국, 애족의 잡지를 발행하고 신입생 환영회, 졸업 환송회, 운동회 등에서는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단군 소유라고 적어 넣습니다. 이순신, 을지문덕, 논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일 사상, 웅변대회를 치르는 등 틈만 나면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노력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 뭐 대놓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요. 1915년에는 5명의 일본 유학생과 함께 독립운동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해 갔으며 단지 동맹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지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열지 동맹이라고 합니다. 단지나 열지나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단지를 하고 그 피로 혈서를 써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독립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맹세를 한 뒤 남은 피는 나눠 마셨습니다. 좀 유치한데. 돈결이 같은. 아이 청년들 아니야 그때 한참 그렇게 불타오를 때죠. 근데 사실 뭐 이 손가락 끝 잘라가지고 이 혈서 쓴다는 거 대단한 거고. 그렇죠. 예. 그 혈서가 되게 어려운 게 그 혈서를 쓰려면 좀 많이 잘라야 되는데 많이 찢어야지. 그게 많이 찢어야 되는데 겁나거든. 겁나지. 겁나서 한 장 정도 쓰려면 쓰다가 말라요. 마르고 굳고 아니 그래요. 여기는 찢은 게 아니고요. 끝을 잘랐어.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네. 거 아니야. 그래서 혈서 쓰고 남은 거를 나눠 마신 거야. 5명이 다. 이 관련된 내용 김철수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지동맹은 뭐 그 착실한 뭐 그 시기가 아니라 결의 형제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피를 모두 한데 함께 섞어 가지고 마시고 내과에 가서 같이 목욕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달라.
처음 결사라 그 사람들이 지금까장도 다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 정노식 씨가 나이가 제일 많어. 그 다음이 부산 윤현진이가 상해 임시정부 재무차장도 하고 했는데 메이지 대학 나와서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요. 나보다 한 살 우애고 그 다음이 나이로 하면 그 다음이 장덕수, 그 다음이 김효석이라고 이 박사 때 내무장관하고 지내고 그랬던 사람이네. 그것도 헐적에 나오고 상의해서 들어갔어. 그래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양산 김철수라고 2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징역한 사람. 그 사람이 양산 김철수가 경흥의숙대학 댕기다가 독립선언서에다가 서명해. 평안도 전일지라고. 그 사람 아무 헝것 없이 어디가 사는지도 시방 몰라. 막둥이가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결지동맹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친일파 새끼들이 강복된 뒤에 존나 포장했잖아. 자기 친을 지우려고. 근데 진정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뭐 그거 그냥 뭐 내과 가서 뭐하고 시원하게 했어, 우리. 그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열지동맹이 약소 민족들의 국제적 비밀 결사가 되었던 신화동맹당의 전신입니다. 신화동맹당은 김철수가 한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대만인 유학생들이 만든 비밀 결사, 동아동맹회와 열지동맹을 하나 더 합쳐 만든 국제적인 독립단체입니다. 야, 이거 정도면 정말, 그리고 신화동맹당이면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단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건 국제적 단체니까. 이 유명한 단체를 이렇게 참 담백하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신화동맹단은 당시 일본 당국이 금서로 금지하고 있었던 책들을 상해와 국내에서 밀반입해서 일본 내에 배포를 하고 각종 집회 연설, 각종 단체 조직,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효석과 장덕수가 1915년 11월과 1917년 7월에 각각 한국 통사의 표제를 세계 근사로 위장하여 일본에 들여와서 배포를 하는데 이 책을 본 정종익은 안중근의 2등 방문 사살 대목을 읽고 감동을 합니다. 남자 필생의 결사는 오로지 제2의 안중근이 되게끔 배우는 것이다. 라고 결의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상 독립운동이에요. 이런 책 갖고 와서 탁 보면서 야 나도 안중근처럼 돼야지. 뭐 다른 게 독립운동이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우리도 지금 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한다고 맨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방송해가지고 바뀐 사람들이 많잖아.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 바뀐 사람들 때문에 그 보람을 느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형저 일배였어요. 그래. 우리도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서 또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그렇죠.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있죠. 네, 그러면 이처럼 유학생으로 중심으로 만든 신화동맹당은 무력 투쟁보다는 사상적인 투쟁으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의 방향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새 아시아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1916년 동경 제국대학에 조선인 관료가 와서 조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에 부역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강당에서 듣고 있던 김철수, 연설 중간에 연단으로 뛰어올라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제 엘리트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 제국대학에서 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거야? 반대 토론 해야 됩니다. 이거? 난 그것도 생각나고 그 정원식 총리한테 계란 던지고 YS 고대 못 들어가게 하고 예전에 대학들이 그랬었거든. 정원 씨한테 계란 던진 건 잘못한 거예요. 실수했지. 너무 세게 하긴 했지. 근데 그걸로 씨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 근데 순진한 대학생들이 너무 의협심에 불탔어. 그렇지. 근데 이것도 똑같잖아.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네, 그렇죠. 동경 제대 한가운데서 연사의 멱살을 잡았으니.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그거죠. 네. 그런 의협심과 민족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철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충격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으니 이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이 연설을 듣고 있던 우장춘 선생이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 바로 그분이죠. 그렇죠. 씨 없는 수박이 우장춘이죠. 예. 김철수는 우장춘 선생에게 너의 붙인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네가 배운 바로 봉사해야 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갈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후 이들은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말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래요. 우장춘 선생이. 그런데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습니다. 이랬던 이유가 한국에 김철수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장춘이 사망할 때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습니다. 우장춘이 김철수보다 나이가 한 6살 어렸는데, 뭐,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래, 친구로 지냈는데, 감동한 거지, 우장춘이. 김철수 선생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해서, 뭐, 네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 그 때문에 네가 반성해야 되고, 성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을 버리지 않았고, 이제 우장춘 계속 썼고, 또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 농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장춘 박사를 친일파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뭐, 씨 없는 수박만 얘기하는데,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거를 본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그냥 만든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씨 없는 수박 우장춘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냥 그거 말고 우장춘 수박 다른 거 할 일이 많아. 근데 씨 없는 수박 이야기하면 오히려 스크래치야, 그거는. 그렇지. 네. 네. 다른 사람이 먼저 한 건데, 뭐. 이후에 국내로 돌아온 김철수 선생은 1920년 서울에서 신화동맹당 멤버를 주축으로 사회주의 단체 사회혁명당을 조직합니다. 그러나 김철수가 만든 이 사회혁명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사회혁명당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계급과 사유재산 제도를 타파하자가 우선이었던 것이 아니고 조국 광복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어떤 사상이 유리한지 살펴봤고요. 러시아 혁명의 사례를 봤을 때 사회주의 사상이 일본 제국주의를 타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토를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그 몰아내는 급선무고 사회주의는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1의 목표는 공산이 아니었다니까. 일제 타도 이거였던 거죠. 이처럼 사회혁명당의 선결 과제는 대한독립이었지 공산국가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 단체인 사회혁명당의 민족주의자들이 포진했던 이유도 사회혁명당의 이런 선결 목표에 민족주의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철수를 단순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무조건 뭐 빨갱이라 그래. 여기서 너무 이야기가 딱딱해졌으니까 부드러운 사랑 얘기 한번 해봅시다. 부드럽게 가라잉. 나는 이 작가가 사랑 얘기 막 한다 그러면 옛날 방송 듣잖아요. 부드러운 내용이 없어. 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느낌이 그런가요? 이 고쟁이를 내려버리는 듯한 그런 싸늘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번 주 아궁이 녹화에서 네. 암살을 이야기했거든. 네. 네. 그래서 약사 선생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했는데 뭐 여러 얘기가 뭐 그게 편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출연자들 갑수형도 있고 하니까 출연자들이 좀 세게 했어. 와 이거는 뭐 전율을 느꼈다. 그 약산이 대단한 등장하다니 대한민국 사회 뭐 그렇게 좀 했어요. 너 거기서 그 얘기했지 근데 그랬더니 갑수형이 쭉 듣다가 야 이건 편집하자. 그래, 형 그걸 왜 편집해요? 있는 사실인데 아마 편집될 겁니다. 자 위대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마리아 선생이 한때 김철수 선생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요. 김철수는 김마리아를 또 몹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겠지. 서로 사랑. 서로. 그럼 사랑이란 건 서로 서로 거죠. 서로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그리고 또 주위에서 너무 두 사람이 애틋함이 보이니까 결혼을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감기하고 이 연애는 숨길 수가 없어. 티가 나? 티가 나지. 감기 티가 나지. 연애도 티나. 그럼 이제 이마 홍조가 이거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주위에서 결혼을 해라 권유를 했는데 김철수에게 범부인이 있습니다. 뭐가 시골에. 따끈따끈한 스토리야 이 새끼. 아버지 일로 가 왜. 시골의 범부인이. 김철수가 1906년 14살의 어린 나이로 고향에서
김아로와 결혼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한 거네? 결혼하고 유학 가고 독립운동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저 처를 두고 처와 자식들 두고 유학 갔다가 독립운동 했다가 저 망명 갔다가 집을 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막내딸은 아버지 얼굴을 뭐 본 적이 없어. 아버지 얼굴을 뭐 그냥 그 다음에 감옥 갔다가 감옥에 뭐 8년 10년 있었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 독립운동가들은 가정을 두면 안 된다니까. 뭐야 개소리야. 가족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힘드냐? 그리고 사실 이 김철수 선생이 살았던 이 당시는요. 우리가 지금 뭐 당연하지 저 본처가 있으면 다시 결혼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때 당시에는 많이 아이고, 있었죠. 이때는 뭐 아랫집 윗집 뭐 그럼요. 할머니 세 분, 뭐 이런 셋째 집 집 많이 있었죠. 많았어요. 큰어머니, 둘째 어머니, 셋째 그럼 어머니. 그리고 또 부자였으니까 부자일수록 더 많았지 그런 게. 그렇죠. 게다가 또 매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당시에 말이죠. 유행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래야 되나. 하여튼 지방에서 올라온 엘리트들 서울로 경성으로 올라온 엘리트들은 지방에 못 배우고 좀 뭐 이렇게 집안에서 맺어준 그런 수도분한 수도분한 처가 있고 하나 있고 서울에 올라와서 엘리트 신여성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유행이었어요. 야 그럼 박정희도 꽤 트렌드를 탔다잉. 간장 아닌데 어디다 갔다 치고 지랄이야. 이씨.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유학을 꿈꾸시는 커플 여러분, 혼자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혼자 가지 마세요. 박정희 얘기 나온 김에 박정희가 1907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2017년이면 몇 주년 됩니까? 100주년. 태어난 지 100주년. 탄신 100주년. 뭐 하겠는데? 뭘 할까요? 뭐 할까? 동상은 있고 선물해줘야 되나? 뭐 하나 근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국정화 교과서입니다. 지금 한다 그래놓고 내년에 못하거든. 준비를 해야 되니까. 2017년 교과서부터 시작이야. 그 책을 딱 열면 아버지 100주년에 아버지 재단에 바치는 거지. 그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가셨고 광복군에서 돌아오셨고 교과서를 바치는 거야. 2017년에는 국립묘지에서 박정희가 이장 됐으면 좋겠다. 부관 참신 어때? 오늘 왜 들이지? 물어본 거야 나는. 내 생각이 아니고 부관 참신 어때? 뭐 우리가 콜한다고 별걸 아니고. 근데 사실 1년 만에 이거 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못 늦춰 이거를. 2017년 해야 되니까. 아니, 맞춰놔야지. 아버지 100주년 해야 되니까. 100주년 꼭 가야지. 그래 지금 존나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한다 그래도 이게 지금 단시간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역사책을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교학서 교과서 꼬라지나. 그치 대충 만들어 놓고 대충 만들. 아이고. 교학서 교과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미 종방한 데칼코마니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야 아빠 저기 칠순 못 해줬다고 한매 치다고 탄신 100주년을 가는구나 이제. 그래요. 어쨌든 박정희가 나와서 그건 이제 옆으로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랬습니다.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신여성이랑 결혼하는 게. 근데 김철 선생은 또 시골에 우리 본처 조광진처를 버리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김마리아 여사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김마리아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김마리아는 남자 못지않은 성정과 배짱이 있었는데요. 그와 동지들을 괴롭히던 조선인 출신 경찰 박중건을 다음과 같이 크게 호통친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이요? 단군 자손이며 대한의 아들이거늘 어찌 당신 목숨만 부지하고자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새도 한쪽 날개를 잃으면 날지 못하는 법이거늘 어찌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은 사람이 우리들만이오? 한국 민족 2천만 중 그 절반은 여성인데 남자들의 독립투쟁에 합세해 걸기한 여자들의 용감한 정신력을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박해를 가하는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오? 도대체 당신은 대한인 정신이 있어? 사내에 낙가죽을 쓴 당신이 감히 우리 여자들 앞에서 얼굴을 들 면목이 있어? 와 시원하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이 박중건이 무쫄돼가지고 쪽팔려서 도망갔답니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대단하신 성정을 가지신 김마리아 여사도 있는 반면에 똑같은 김씨인데 저 김알란이도 있구나. 아유 다르죠. 뭐. 자 이때 요때 잡혀갔을 때 모진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어봅시다. 물과 고춧가루를 코에 넣고 가마에 말아서 때리고
머리를 못 쓰게 해야 이런 운동을 안 한다고 시멘트 바닥에 구두발로 머리를 차고. 시멘트 바닥에 구두발을 하도 머리를 차해가지고요. 이때 그 고문 후유증으로 김마리아는 평생을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맞았다. 아, 그래요? 누구한테? 응? 당시 선생님한테. 그래? 미친놈이구만. 모르겠어. 아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뭐 이런 고문 말고도 그 호수를 콧구멍에 집어넣어서 물을 계속 트는 고문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문 후유증을 힘들어했는데 그 고문 후유증을 우리 뭐 결혼을 못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사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김철수가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어떻게 증언했는지 끓겠지. 살펴봅시다. 그래 많이 났다고 해서 상해 국민대표회의의 대표로 김마리아가 애국 부인의 대표인데 출석을 했단 말이야. 30분을 한 자리에 못 앉아. 이러고 30분 앉으면 이 자리 가서 앉고 저 자리 가서 섰다가 앉았다 해야지. 30분을 지내 놓으면 미쳐. 이야기를 하다가도 30분을 지내 놓으면 또 미쳐. 그래가지고 국민대표님께 이 자리 앉았다 저 자리 앉았다 그러네. 불쌍하지. 그러니까요. 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통뿐이겠니. 허리 그렇죠.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앞서서 김마리아와 김철수가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김철수의 본부인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혼 못한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김마리아는 생전 숱한 남성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했었습니다. 김마리아뿐만 아니고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김마리아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뭐 독립운동을 목숨 바쳐 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독립운동가여서 존경심도 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청혼을 했는데 다 거절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일제 경찰에게 당한 성고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김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 말을 했냐?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 증언을 했어요. 왜냐면 알고 있지만 이것도 김마리아 선생한테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누가 될까? 성고문 해서. 당했다는 것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 돼야 말했습니다. 자, 김철수의 증언을 봅시다. 김마리아 3.1운동 때 애국부인의 회장 아니여. 그리고 세상의 악형을 다 받아 미쳤어. 그런 김마리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외놈한테 악형을 어떻게 당했던지 다들 입으로 말이 많은디 그 말을 내가 안 하는디 그럴 것 없다. 외놈한테 이제 나 말해버리고 형을 안 당할란다 결심을 했대. 그렇게 말해버리려고. 그랬는디 여자를 데려다가 이놈들이 음부에 불을 달고 가지고 화침질을 데려다가 여기다 화침질을 이러고서 이렇게 문대면 이것이 벗겨질 게 아니여. 그걸 군산서도 그랬대 외놈들이. 그런데 종로경찰서에서 음부에다 화침질을 했네. 한 것을 보고서는 그냥 혼절을 했어 마리아가. 아주 그냥 머리를 때리고 터지는 소리를 지르고 그냥 욕을 하고 미쳐버렸어. 영영 참말로 미쳤어. 외놈들이 치료를 하려다 못한 게 나가서 치료하고 오니라 하는데 미쳐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음부에다가 하침질 하는 것은 그 인두에다가 그 숯을 넣고 지졌다는 지졌다는 것이죠.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나중에 김마리아 선생이 거기 지져서 다 벗겨진 물 벗겨지고 그런 걸 보고 아니 그거 뭐 여자로서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참 이따오 짓을 일본 이런 놈들이 고문을 저질렀어요. 장애했다는 그 일제는 아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는데 얘들은 그런 종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말이죠. 부천서 송고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문기동. 권인숙. 그러니까 일경 새끼들의 후손들이야 그 새끼들이. 그치. 전두환의 경찰 새끼들이. 달라진 게 뭐 있어 세상이. 나쁜 DNA는 그대로 유전시켜버렸구만. 씨발. 자, 김마리아는 1944년 3월 13일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김마리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김철수는 평생의 동지였던 김동삼의 사진과 김마리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사진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녀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또, 이 전라도 분이니까 전라도 또 꼬장꼬장한 양반들이 그 사진을 보고 또 뭐라 그랬어. 아니, 본초도 있으면서 말이야. 왜 김마리아 사진을 놓고 다녀? 막 그렇게 뭐라 하기도 했는데, 야, 내 가슴에 푸은 사람이야. 또 이렇게 평생의 아름답게 동지지, 동지. 말씀하셨지. 남자의 순정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 내가 잘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동삼 선생 사진을 왜 갖고 있었냐면 김동삼 선생도 사실은 옥사하셨거든. 같이 감옥에 있다가. 예. 또 이건 이제 남자의 우정이지. 남자의 우정과 의리. 또 사랑과 우정. 요걸 또 같이 붙어가지고 그 사진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내가 2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나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한가 봐. 요즘 장이 안 좋아. 깝깝하더라고. 변비예요? 변비는 아니고요. 와다다 합니다. 넌 도대체 몸이 좋은 데가 어딨니? 아니, 우리 이거 샘플로 하나씩 받았잖아요. 네네. 드셔보셨어요? 아니 우리 마누라 줬습니다. 난 이거를 저는 사실 매일 설사를 하기 때문에 설사 개선에 도움되나? 되겠죠. 근데 장을 좋아지게 하는 네. 거니까. 너 술똥 싸는구나. 네. 이게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식약청에 제품을 허가 받았고요. 전국에 60개, 해외 30개 가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를 네. 1일 2회 먹으라고 해서 1일 2회 먹는데 그래 먹고 있습니까? 예. 화장실에 매우 자주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역시 이런 것 쪽에 임상실험은 우리 이 박사가 제일 적합해.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저기에서 광고를 우리가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광고 받은 것 중에 뭐 다른 데도 효과가 되게 많았지만 특히나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데가 바디뷰하고 여기 같아요. 미궁 장사랑.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분이 일단은 메일로 주시기를, 영세기업들, 이 작가님 말씀대로 정말 너무 어렵다. 사활을 걸고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효과와 안정성, 고객평가가 3년 이상 검증된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법적인 문제, 허가 문제 전혀 이상 없으니까 씩씩하게 밀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 장 쪽이 좋아야, 사실 그래요. 이게 장 쪽이 좋아야 이 성적인 에너지도 제가 보면 유통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요. 생각을 해봐. 성적으로 뭔가 우리가 불꽃이 딱 튀기려면 그 와중에 속이 안 좋거나 변비가 있거나 뭐 더러운 얘기라고 지랄이야. 아니 그러면은 새끼가. 그게 이제 성욕이 떨어진다니까요. 어쨌든 씩씩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포털에 뭐라고 검색하면 된다고요? 미궁 장사랑이라고 검색하시면은 www. 없이 migungmall.com 미궁몰.com 이라고 나옵니다. 미궁몰.com. 예, 그리고 뭐 미궁 장사랑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든 액체예요? 그 알약이에요? 뭐예요? 분말이에요, 분말. 분말이에요? 그 왜 예전에 우리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아락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은 아니니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뭐 허가받은 건강 보조 식품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과리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장 트러블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난 또 과민성 대장염이잖아.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1920년 가을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린의 집에서 김철수, 최팔룡, 이봉수, 주종건, 이증림, 도용호, 김종철, 최혁, 홍주, 엄주천, 장덕수 등이 모입니다. 이들은 먼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목적으로 조선 최초의 정치 결사체였던 사회혁명당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들은 조선 독립을 위해 민족 운동자들과 손을 잡고 훗날 사회주의자들의 힘을 길러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조선 본토에서 활발한 조직 활동을 해나갑니다. 1921년 4월 사회혁명당은 김철수를 포함한 8명을 대표로 해서 중국에 파견합니다. 이 8명은 아까 얘기했던 이봉수, 주종건, 김종철, 도용호, 엄주천, 홍주, 안무영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인 항해투쟁에 돌입한 김철수는 1921년 이동희와 함께 고려 공산당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무 담당 중앙위원을 맡습니다. 이 무렵에 중국의 독립운동계에서는 임시정부에 가야 할 길을 두고 창조파, 개조파, 중도파 등
상계파로 갈라서 네 분이 극심했습니다. 우리 저희 그 김구 특집에서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많이 많이 했죠, 했었죠. 얘기는. 예. 김철수는 이동희, 안창호 등과 함께 임시정부 개조파 일원으로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대표회 역시 분열과 국민대표회에 불만을 가진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의 해산 명령으로 해체가 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의 분열과 싸움에 실망한 김철수는 그해 5월 대표회의의 간부직을 버리고 국내로 돌아옵니다. 당시 김철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때 내가 그냥 자살할 생각이었어.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나라다. 민족이다. 하고. 아이고. 그냥 자살할 생각이었어.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 내가 총 가지고 댕기는데 사람 쏘아 죽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죽어버려. 그런 생각에 극단으로 비관을 했어. 극도로 비관을 했어. 아이. 그래서 항주 가서 그때 있는디 두견이 소리를 들으면 더 슬퍼서 그렸네 그때. 야, 희망이 없는 나라다.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자고 씨발 외국에까지 망명 와서 다 모였는데 내부 분열이라고 쳐잡아 싸우고 있으니까. 또 가서도 당파 싸움하고 양반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잘해라. 지금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다. 씨발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에휴, 오죽했으면 자살할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 김철수 선생이 자살할 생각까지 하게 된 사건 중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국제공산당이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조선을 돕기 위해서 조선 공산당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200만 루블을 원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2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네요. 그래서 1922년 레닌이 우선 60만 루블을 지원했습니다. 600억 정도 되겠죠. 지원했는데 이 동의는 이것을 임시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의 활동비와 한인 사회당 등 한중일 좌파 혁명가들의 사업비로 쓰게 했던 것이죠. 야, 이거 결제 안 하고 한 거네. 이를 뒤늦게 한 임정은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1922년 1월 26일 임정은 이 동의와 자금 책임자였던 김립을 성토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김립을 공금 횡령자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립은 1922년 2월 11일 상하이의 자베이 거리에서 김구가 보낸 사람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김립의 시신에는 총 12발의 총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난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립이 암살당하자 백범은 통쾌하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 김립이 피살될 당시 바로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중 1명이 바로 김철수였습니다. 4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김립 1명만 죽인 거예요. 딱 노려가지고. 아니 뭐 어차피 그 나머지 4명 김립도 마찬가지야. 독립운동가잖아. 예. 뭐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거 저건 다르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죽일 필요 없는 거지. 김립만 그렇게 죽였어요. 김철수는 동지의 시신을 그냥 둔 채 은행으로 달려가 남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김립에 이어 재정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는 모스크바가 지원한 자금은 결코 임시정부 공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 돈이냐? 모스크바가 상해파 고려 공산당 계열에게 쓰라고 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정 돈이 아니란 이거야. 네. 원래 갈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레닌이 야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독립운동하는 니들 써. 그래서 우리가 썼는데 왜 이거를 임정해서 달라 그러냐 이거지. 김립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이죠. 이 공산당 계열 다른 동지들 독립운동가 동지들이 김립이 백범에 의해서 사망했다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다 모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야 복수하자. 뭐냐 이게 지금 상해 그리고 백범한테 복수하자. 그래서 막 다들 홍보에 있으니까 예. 어떻게 같은 동지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때 김철수 선생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투쟁 대상은 일본 제국주의자이지 우리 동지는 아니다. 동족상자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저는 제가 싸울 대상은 천정배가 새누리당이지 천정배가 아닙니다. 그렇지. 천정배 의원도 새누리당과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싸울 때를 좀 생각 좀 해주고 싸워주세요. 천정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사실 백범은
김립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확실하게 생각한 거거든. 본인은 확고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여자도 만나고 막 백범일지 막 그렇게 써 있어. 백범일지 김립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써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처단해라라고 처단해야겠다. 말한 거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럴까? 김립이 이걸 공금 횡령했을까?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백범일지 그렇게 써버렸는데. 우리는 또 그동안 백범 일지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백범의 이야기를 거부를 하면 바로 이상한 사람 몰리잖아. 그렇죠. 우리가 스치다, 스치다 얘기했다가 씨발 뭐 유라이트로 몰린 거 아니야. 그것처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네. 뭐 반새누리당 뭐 공동 전선이 있어. 근데 이재희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희의 돈 쓰라고 어디서 줬어. 근데 그걸 반새누리당 연합에서 니네 공금 횡령했지. 그거지. 이거 애매한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때 백범 선생이 사실 오해한 겁니다. 또 우리가 저 유라이트로 몰릴까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그 소련의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코민텔은 문서 보관소에서 옛 문서가 발견되는데요. 국제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비서 쿠시넨이 1922년 5월 11일자로 작성한 훈령입니다. 이 비밀 문서라고 하는 게 해제된 게. 이 문서에는 문제의 그 40만 루블과 또 20만 루블, 총 60만 루블인데 이 돈 모두 상하이파 공산당에 지급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문서에 남아있던 얘기죠. 이 돈은 상하이파 공산당 이동희결에 준 돈이다라고 써있단 말이야. 임정이 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금의 결산 보고 이 자금을 어디 썼어요라고 하는 보고는 어디서 해야 되냐? 상하이파 공산당이 해야 된다고 적혀있단 말이야. 영수증 나왔네. 상하이파 공산당 돈이죠. 자, 또 다른 기록도 있어요. 국제공산당은 모스크바 자금의 정산 실무를 극동공화국 외무대신 얀손에게 위임했는데 그가 주도한 자금결산규명위원회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1922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도 모스크바 자금의 수령자를 상하이파 공산당으로 지목해서 써 있는 겁니다. 임정돈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동희가 그 상하이파 공산당 이 돈을 받아가지고 야 같이 독립운동하는데 임정이면 어떻고 안 되냐? 야 한 반 줄게. 30만 루블 줄게. 라고 하든가. 야, 그래도, 우리가, 야, 소련이 우리 이뻐서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만 불 먹고, 임정이 10만 루블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60만 루블 다 자기들이 썼던 것은, 뭐 문제 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공금을 횡령을 했다 그래서, 사람을 처단한 거. 이것은 백범 선생의 실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이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뭘 하고 있는데, EJ 엔젤 펀딩이 이제 거금이 들어왔다 쳐. 근데 그 엔젤 펀딩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보고를 안 했다고 이동영을 쏴 죽인. 그러니까. 진짜 애매하다. 그래도 또 백범 선생은 오해를 했으니까. 이 김립이 횡령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했기 진짜 때문에. 나쁘게 썼더라. 그래서 이제 백범 일지 그렇게 써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립은 뭐가 돼? 김립은 독립운동가인데 백범일지에서 그렇게 쓰는 바람에 천하의 나쁜 놈으로 지금까지 돈 횡령하고. 지금까지 그냥 김립은 나쁜 놈이야.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독립운동가 했던 사람을. 그렇다고 우리가 김구 선생이 나쁜 사람이라고 에이, 얘기하는 그건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흠결 하나씩은 있을 수 있잖아. 실수하는 것도 있고. 흠결도 그렇고요. 저는 이때 당시 어쨌든 김구 선생께서 주도를 하신 게 있잖아요. 임정 주도하에 뭘 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요런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요거는 사실 김구 선생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임정의 주요 간부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립이 해쳐먹었다고 다 똑같이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토론을 했겠지. 모여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 돈이냐 아니냐. 모스코바에서 임정해준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고려공산당 우리 별도로 있는 조직에 준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안에서 아마 임정 중심으로 다 똘똘 뭉쳐야 되는데 쟤는 왜 따로 놀아라는 생각도 그렇게 했을 수도 그치, 있어요. 그 생각이 네. 좀 그게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하여튼 저는 김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본인은 존나 억울할 수 있잖아. 그치. 이로써 이재희는 빨갱이로 몰리는 거야 다시. 그래요. 자, 그걸 거기까지 하고. 예.
김철수 선생은 국민대표회의에서 실망과 좌절을 안고요. 1923년 7월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동지들을 다시 규합하고 독립운동 자금도 마련할 계획으로 국내에 잠입을 했는데요. 잠입한 때 일제 고등경찰 최택 경부에게 검거돼서 1년간 거주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1925년 12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26년 60만세 사건으로 제2차 조선공산당 간부진이 대거 검거되자 그해 9월 제3차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 취임함으로써 사회주의 계열의 거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우뚝 섰는데 아니, 박헌영이 나쁜 놈이라니까. 이 박헌영이 몰아낸 거 아니야. 아유, 김철수 선생을. 그래 계속 해봅시다. 예. 그러나 공산당 조직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1928년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1929년 중국 지린선 돈화현에서 윤자영, 김용만 등과 조선공산당 재건설 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장이 되었고요. 그해 말 귀국해서 국내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1930년 2월 일본 경찰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때 당시 김철수 선생의 변호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담당했습니다. 뭐 빨갱이를 변호했으니까 김병로 선생도 빨갱이가 되는가? 그럼 우리나라 검찰들이 가장 존경하고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그분도 빨갱이라는 그렇지. 얘기죠? 아니 뭐 저 고영주 논리라면 그 논리야. 김병로 선생은 다른 정치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은 김철수에게 항소를 제의합니다. 그러나 김철수 선생은 적의 법정에 포로로 잡혀왔으니 항소는 필요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아 이런 기계. 참 대단하다. 안 해 씨발 이거지. 그러니까 왜 다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특히 많은 거사를 치셨던 분들 계잖아요. 이것은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는 니들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나는 너희하고 전쟁을 해서 포로로 전쟁 잡혀온 포로다. 거지. 라고 얘기를 하셨죠. 너라면 항소하겠니 안 하겠니? 전 합니다. 솔직히 나도 전 해. 합니다. 김회장 써서. 김회장 써서 합니다. 경성형무소 독방에 갇힌 김철수 선생은 모진 고문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기관지염, 위경련 등까지 앓게 되어 몸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딸 김금남이 매일 송장을 찾아가려고 형무소 앞에서 대기하기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일 하시니까.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그러니까. 당했으면. 그의 동지 김동삼 선생도 이때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요. 김동삼의 아들도 아버지의 송장을 찾으려 형무소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자식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두 분 다 독방에 계셨거든. 네. 아주 악독하게 고문하고 독방에 쳐놓고. 아유 나쁜 새끼. 김철수 선생은 열악한 감옥 생활 중에 어렵게 국화 한 분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쁨을 친구 김동삼 선생에게 일광욕장 마당 흙 위에 써서 보였습니다. 별거 하사 다 송영, 영국 당석 우영월. 그냥 한글로 해 이 새끼야. 멀리 동쪽에 달이 떠다니니 꽃달 마음도 희다. 여기에 김동상 선생이 또 시로 화답을 했습니다. 국화는 동쪽의 달빛에 비춰야 하거늘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우리가 왜 감옥에 있는가. 그렇죠. 감탄이네, 감탄. 아, 독립운동을. 이걸 또 시로 주고받잖아. 아, 운치도 있는 사람들이야. 있으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자, 김동삼 선생 이야기인데요. 그 일송 김동산 선생은 감옥에서까지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일제에 저항한 조선 최고의 레지스탕스였습니다. 그러나 1937년 일제의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김동삼 선생도 우리가 해야죠. 한번 다뤄야죠. 해야죠. 뭐 김병로 선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참 고영주는 김병로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김병로 선생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고 지 일생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겠지. 지금 머릿속에는 빨갱이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아니 우리 사법부도 지금 우리 저 사법부 그리고 또 저 법조인 모두가 저 김병로 선생의 마음가짐, 김병로 선생의 사상을 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김병로 특집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김동삼 선생이 옥사를 하셨고요. 반면 김철수 선생은 김동삼이 옥사하고 이듬해인 1938년에 추록을 했는데요. 이때 막내딸이 아버지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야
일본 유학 가고 뭐 중국 망명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고 저 딸이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되게 낯설면서도 반갑고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그렇죠. 감정이. 예. 그리고 이후에도 독립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이 조선의 정치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보국연맹 가입을 거절해서 1942년 다시 체포되었고요.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공주 형무소에서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총 치른 옥고가 한 13년이 넘어간다 그래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지. 그쵸. 이제 공주 형무소에서 강복을 이렇게 맞이하셨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박헌영하고 뭐 권력 투쟁은 아니고 왜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김철수 선생이 박헌영을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는데 박헌영은 오히려 뒤통수를 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서 또 한글을 했었고 또 이 여운형 선생이 이제 사망하자 피습을 당해서 사망을 하자 정말 정치에 환멸을 느낍니다. 네. 환멸을 느끼고 자기 고향은 낙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정말 토담 10평도 안 된다 그래. 자기 손수 토담을 쌓고 거기서 이제 여생을 사셨는데 그 10평도 안 된 집에 20여 명이 가족이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은 요렇게 광복 될 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광복 이후에 김철수 선생의 생애 또 가슴 아파. 마지막에는 또 뒤에 가면 또 아유 참 정말 잣 같은 이야기가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영주 덕분에 또 새로운 또 새롭진 않지. 안 돼. 또 김철수 선생도 몰라. 모르지, 누가 알아. 모르죠. 사회주의 독립운동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자료도 없다니까요. 우리 방송이 뭐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 김철수 선생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펀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엔젤 펀딩이 저번에 제가 어렵다고 말한 대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났고 조합 가입한 분들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하지 마세요. 이게 네. 이 작가가 바랬던 거는 원래 계셨던 분들의 조합비를 내달라고 했는데 다시 가입하시면 또 머리 아파집니다. 네. 물론 다시 가입해 주세요. 조합비를 감사하죠. 주시면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긴 한데 저희가 돌려줘야 될 부담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러나 조합 가입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박수 네,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녹음은 아마 오늘 녹음에 사실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오셨는데 이건 아마 10월 9일 내일 네. 한글날이니까 한글날에서 다들 연휴 놀러 가신 것 같아요. 꼈죠 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제는 조용합니다. 술을 안 팔기 때문에. 어떻게 방송 듣기 괜찮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네. 별로랬는데? 듣고 있다고 소문 든 거야. 아니가 그래요? 노가 아니고 듣고 잘 듣고 있다고 소문 든 거야. 이 개새끼야 정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방송 미안해. 마지막에 욕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그리고 하여튼 지금 뭐 맥주 정도는 가능하니까. 네. 또 뭐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맛있어요 김밥. 예, 오징어도 그리고 있고. 재고떨이로 지금 일시적으로 소주도 팔고 재고떨입니까? 예. 소주 드시지 마세요. 소주는 제가 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오시기 바라고. 자, 엔젤 펀딩 소개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이재천 존경합니다 형 이재희 화팅 강혜숙 이명주 성지 러블리 민경 오하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